2025년 겨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부엌에 서서 스마트 미터를 쳐다보고 있는데 숫자가 퇴근길 택시 미터기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김이 나올 정도로 공기가 차가운데도 난방을 켜기가 무섭습니다. 이건 디스토피아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질문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버밍엄의 눅눅한 연립주택인가요? 아니면 베를린의 외풍 심한 아파트인가요?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2025년 상반기 영국의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무려 40%나 폭등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던 독일은 성장률 0%를 기록했죠. 제자리 걸음, 아니 심장이 멈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두 경제 거인의 헤비급 매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펀치를 날리는 대신 둘 다 링 위에서 비틀거리며 기절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언론은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망가진 영국 대 침체된 유로존, 이렇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잡음은 걷어내겠습니다. 2024년 말과 2025년의 냉혹한 데이터를 통해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질문에 답해보죠. 도대체 누가 더 상황이 나쁜가? 꽉 잡으세요. 꽤 험난한 여정이 될 테니까요. 첫째, 생활비 폭등의 후유증입니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입니다. 영국에 계신다면 2022년부터 악몽 같은 금융위기 속에 살고 있는 기분일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2025년 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3.6%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다시 스멀스멀 기어오른 거죠. 이건 유로존 평균인 약 2.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만 봐선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맨체스터에 사는 주니어 그래픽 디자이너 사라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2021년엔 쓸 돈이 꽤 넉넉했습니다. 술 한잔 하러 나갈 수도 있고 저축도 좀 했겠죠. 오늘날로 빨리 감기를 해보면 월세 오르고 지방세 오르고 경제학자들이 점잖게 고착화된 서비스 물가라고 부르는 것 덕분에 맥주 500ml 한 잔 값이 예전 와인 한 병 값과 맞먹습니다. 영국의 근원 물가, 즉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모든 물가가 엄청나게 끈질깁니다. 마치 불을 켜고 청소기까지 돌리기 시작했는데도 집에 안 가는 파티 손님 같다니까요. 자, 이제 바다 건너 함부르크에 사는 한스를 만나봅시다. 서류상으로 한스는 상황이 좀 낫습니다. 유로존 물가가 더 낮으니까요. 하지만 한스에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빵값이 사람만큼 빨리 오르진 않겠지만 구매력이 전혀 다른 이유로 박살나고 있거든요. 바로 임금 정체입니다. 영국은 2024년과 2025년에 임금이 꽤 올랐거든요. 일부 업종에선 5에서 6% 정도. 사라의 주머니엔 파운드화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 뿐이죠. 반면 한스는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까봐 겁에 질린 경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봉투는 거의 그대로인데 월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리고 진짜 암울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영국에선 생활비 위기가 부채 위기로 변질됐습니다. 끈질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갱신을 앞둔 사람들은 월 상환액이 300, 400, 심지어 500파운드씩 늘어나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죠. 유럽에선 고통의 양상이 다릅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나라에선 정부가 생활비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지만 그 돈을 메꾸기 위한 세금이 젊은 세대 등골을 휘게 합니다. 이건 뭐 독이 든 성배를 고르는 격이죠. 비싼 식료품에 월급이라도 좀 더 받는 영국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료품은 싼데 월급이 2019년 수준인 유럽연합 일부 지역을 택하시겠습니까? 생활비에 대한 판결을 내리자면 이 부분에선 영국의 패배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이 합쳐지니 영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유로존에 서서히 조여오는 고통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즉각적인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산업 붕괴입니다. 독일 대 영국이죠. 생활비 문제가 두통이라면 이번 건은 심장마비 수준입니다. 뭔가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 이야기 좀 해보죠. 자동차, 철강, 기계 같은 거요. 수십 년간 룰은 간단했습니다. 영국은 돈을 굴리는 금융과 서비스를 맡고
독일은 진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을 맡는 거였죠. 그런데 2025년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독일은 현재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지만 제가 보기엔 슬로우 모션으로 차 사고가 나는 중입니다. 2025년 3분기 독일의 GDP 성장률은 0%였습니다. 0%요. 그 거대하던 독일의 산업기계가 녹슬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두 가지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이죠. 값싼 러시아 가스와 BMW에 대한 중국의 끝없는 수요요. 근데 그 두 가지 패팅이 다 실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죠. 화학 거대 기업 바스프입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고향인 독일에서의 사업을 말 그대로 축소하고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업들이 에너지는 너무 비싸고 규제는 너무 복잡해서 짐 싸서 떠나는 거라면 이건 단순한 불경기 수준이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위기죠. 자, 이제 영국을 보세요.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 제조업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겠죠? 솔직히 말해서 축제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2025년 말 제조업 생산량은 1.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죠. 2025년 3분기 영국 경제는 0.1% 성장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성장세죠. 물론 IMF는 빈혈 상태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플러스 성장은 마다라요. 맞습니다. 왜일까요? 영국은 더 이상 물건을 제조하는 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국 경제는 서비스업, 변호사, 컨설턴트, 테크업계 종사자, 그리고 창조적인 산업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문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게 버텨왔죠. 독일 공장 노동자들이 쿠르츠 아르바이트, 즉 단축 근무제에 들어가는 동안 영국의 서비스 수출은 사실상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영국. 여기엔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영국은 산업 기반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방치했으니까요. 회복 탄력성이 제로, 즉 전혀 없습니다. 만약 글로벌 공급망이 뚝 끊어지면 독일은 적어도 필요한 걸 직접 만들 시도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영국은 그저 시장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포트 텔벗의 제철소 노동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용광로가 차갑게 식어가고 일손이 덜 필요한 전기로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현대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반면 루르벨리에 있는 독일의 동료 노동자는 여전히 고용된 상태지만 가동할 때마다 돈을 까먹고 있는 공장에 서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판결을 내리자면 유럽연합, 특히 독일이 상황이 더 나쁩니다. 독일 제조업 모델의 붕괴는 유로존 전체에 거대한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죠. 영국의 제조업 쇠퇴는 이미 낡은 뉴스지만 독일의 쇠퇴는 아무도 어떻게 꿰매야 할지 모르는 입을 쩍 벌린 갓생긴 상처입니다. 자, 난방비를 못 내는 영국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공장이 구식이 돼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독일이라는 친구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게 우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셋째, 주택 악몽입니다. 만성 통증, 급성 부전의 대결이죠. 에너지 요금 내는 게 끔찍하다면 그 열기를 가둬둘 지붕을 구하는 얘기를 해보죠. 여기서부터 싸움이 추해집니다. 아주 추해지죠. 영국의 주택시장은 본질적으로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집값이 영원히 오르길 기도하거나 아니면 집이 없거나 둘 중 하나죠. 그리고 집이 없다면 헝거게임 같은 임대시장에 갇히게 됩니다. 2025년 말까지 런던과 맨체스터의 평균 임대료는 단순히 오른 게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승천해버렸죠. 곰팡이 핀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두고 입찰 전쟁이 벌어지고 예비 세입자들은 집 구경이라도 하려고 6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영국이 만성적인 주택 부족을 겪는 동안 우리는 그저 30년 동안 집을 충분히 짓지 않았던 겁니다. 유럽연합의 일부 지역은 건설업 전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보세요. 2024년과 2025년 주거용 건축 허가는 거의 26%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보노비아 같은 대형 개발사들은 사실상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금리와 자재비비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해져서
프로젝트를 취소했죠. 베를린의 건설 현장을 지나다 보면 유령 도시로 변해버린 곳들을 보게 됩니다. 크레인은 있는데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더블린도 있습니다. 아, 더블린. 런던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일랜드에서 집을 한번 구해보세요. 2025년 말 그곳 상황은 위기를 넘어 인도주의죠. 재난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테크 노동자들이 매물이 말라버려 친구 집 소파를 전전하거나 벤에서 살고 있죠. 그럼 어디가 더 나쁠까요? 영국에서의 고통은 비싼 가격과 축축하고 외풍 심한 저질 주택입니다. 하지만 주요 더블린, 암스테르담, 베를린 같은 유럽연합의 허브들은 시장 구조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베를린 같은 곳의 임대료 규제는 도움이 되라고 만든 거지만 2025년엔 암시장만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아파트를 원한다고요? 물론 월세는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전 세입자의 주방 가구를 현금 2만 달러에 사줘야 할 겁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판결은요? 이건 무승부입니다. 아주 비참한 무승부죠. 영국은 30년간의 건설 실패로 고통받고 있고 유럽연합은 갑작스럽고 격렬한 자본 파업으로 신규 공급이 얼어붙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어디서든 패자가 되는 거죠. 넷째, 인구 통계라는 시한폭탄,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자, 시야를 넓혀봅시다. 월세는 잠시 잊으세요. 실제로 누가 20년 뒤 이 나라들에 살게 될지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기서 영국이 소매에서 깜짝 카드를 꺼냅니다. 2025년 말 이상한 통계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일시적으로 1인당 GDP에서 영국을 앞지른 거죠. 이탈리아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어떻게 한 걸까요? 이탈리아 경제가 호황이었을까요? 아니요.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똑같은 돈을 더 적은 수의 사람이 나누면 계산상으로는 모두가 더 부유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무덤의 계산법입니다. 남유럽은 인구 재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1.13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몇 년마다 볼로냐만 한 도시가 하나씩 사라지는 셈입니다. 독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장을 계속 돌리는 데만 매년 40만 명의 숙련된 이민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만큼을 구하지 못하고 있죠. 자, 영국을 보세요. 붐빕니다. 기차는 꽉 찼고 대기줄은 깁니다. 왜냐고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이민자 수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이민자 수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요인들이 엄청난 마찰과 사회적 긴장,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 주택난을 야기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일종의 맥박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소비하고 일하고 세금을 내죠. 반면 인구가 줄어들면 은퇴해서 연금만 필요로 하게 됩니다. 2025년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거의 25%에 달했습니다. 영국은 15% 정도였고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22살이라면 바르셀로나보다는 버밍엄에서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이죠. 인구 통계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럽연합, 특히 남유럽과 독일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훨씬 더요. 영국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과밀과 인프라 부족 같은 거죠. 반면 유럽연합은 소멸통을 겪고 있죠. 은퇴자를 부양할 수 없는 늙어가는 노동력 말입니다. 성장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계 경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파산시키려 하는지 지식을 키우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붕괴 과정을 추적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직접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싼 월세를 내더라도 영국의 일자리 시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자리 전망은 없지만 혼자 살 수 있는 이탈리아 시골집을 택하시겠습니까? 전 진짜로 궁금하거든요. 다섯 번째, 유럽의 환자, 올림픽, GDP와 성장입니다. 자, 점수판을 한번 봅시다. 경제학의 성배라고 불리는 GDP 말이죠. 2023년과 2024년 대부분 동안 영국은 조롱거리였습니다. 주요 7개국,
G7 중 최악의 경제 성적표라는 헤드라인이 비명처럼 쏟아졌죠. 하지만 2025년 말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IMF가 영국의 성장 전망치를 1.5% 정도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끔찍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수준이죠. 반면 독일은 사실상 제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독일 경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고인물이었습니다. 유로존 전체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닷 역할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영국 경제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냐고요? 네. 장기 계획도 없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적응을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영국 서비스업은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반면 유로존은 단일 시장에 꽉 막힌 규칙과 브뤼셀의 느려 터진 관료주의에 묶여서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독일은 20년 동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맞춰 경제를 최적화해 왔습니다. 값싼 러시아 가스와 우호적인 중국 무역이 있던 세상 말이죠. 이제 그 세상은 사라졌고 독일은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성장에 대한 결론은요. 영국이 간신히 이겼네요. 이건 마치 발목을 삐어서 절뚝거리는 영국과 온몸에 깁스를 한 독일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느리게라도 움직이지만 다른 쪽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영국분들 아직 애국심에 취할 때는 아닙니다. 경제는 성장 중일지 몰라도 공공 서비스는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뼈아픈 비교로 넘어가 보죠. 바로 NHS, 대유럽 의료 시스템, 그리고 두뇌 유출의 현실입니다. 6번째, 몸의 붕괴, 의료와 서비스입니다. 경제가 엔진이라면 의료 시스템은 윤활유죠. 지금 두 엔진 모두 쇠끼리 갈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아주 다릅니다. 먼저 영국의 국교라고도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NHS부터 살펴보죠. 2025년 말 NHS는 단순히 힘든 수준을 넘어 근본적으로 변질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계급이 나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 돈 좀 있다 싶으면 사립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야만, 안 그러면 대기 명단을 놓고 목숨 건 러시안 룰렛을 해야 하니까요. 리즈에 사는 데이브 씨를 예로 들어보죠. 데이브 씨는 고관절 수술이 필요해요. 2025년 잉글랜드의 일반 진료 대기자는 여전히 750만 명 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데이브 씨는 생명이 위급한 건 아니라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하니 결국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고 이건 경제를 더 병들게 하죠. 파멸의 악순환입니다. 영국 모델은 한마디로 공짜지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베를린이나 파리로 날아가 봅시다. 보통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유럽 모델은 종종 최고의 표준으로 꼽히죠. 월급의 일정 비율을 내면 진료를 보장받으니까요. 독일에서는 전문의가 필요하면 영국보다 훨씬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그 편리함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독일의 의료 보험료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인구는 늙어가는데 늘어나는 병든 은퇴자들을 부양할 노동자는 줄어든다는 뜻이죠. 독일에서 프리랜서거나 고소득자라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눈물 날 지경일 겁니다. 의무적으로 매달 수백 유로씩 내야 하거든요. 프랑스는 시골 지역 의사 부족으로 시스템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소위 의료 사막이라고 하죠. 보험이 아무리 빵빵해도 가장 가까운 의사가 50km밖에 있는데 다음 주에 은퇴한다? 그럼 뭐 운에 맡겨야죠. 의료에 대한 결론은요. 영국이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요. 유럽은 비용이 올라도 시스템은 돌아가거든요. 미넨에서 다리가 부러지면 고쳐줍니다. 하지만 맨체스터에서 다리가 부러지면 복도 이동, 침대에서 12시간을 방치될 수도 있죠.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걸 알았을 때의 심리적 충격은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영국은 최악의 상황만 모아놨어요. 세금은 비싼데 서비스는 엉망진창이죠. 7번째, 안정성 지수, 무관심 대 분노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화를 내는지 보면 그 나라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죠. 2025년 말 영국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지침입니다. 정치적 롤러코스터를 겪고 나서 2020년대 초반 보리스, 리즈 트러스, 그 양상추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리시 수낙,
그 뒤를 이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위임 통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돈이 열리는 나무 같은 건 없으니까요. 영국 대중은 위기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해 세금은 전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공공 서비스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죠. 그 결과는 혁명이 아닙니다.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 어떤 정치인이 와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거죠. 이건 마치 깨지 않는 국가적인 숙취처럼 에너지가 바닥난 우울증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연합을 볼까요? 분위기가 우울한 게 아닙니다. 아주 폭발적이죠. 프랑스와 독일은 극우 포퓰리즘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게 영국 정치를 마치 예의 바른 소꿉장난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입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주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치적 합의를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극우파의 집권을 막아주던 방화벽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민 문제, 에너지 비용, 그리고 산업의 신장부가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죠.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중도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모든 선거가 기득권과 급진파 사이의 대치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잊으면 안 되죠. 브레셀을 막아선 트랙터들 기억하시나요? 그건 일회성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녹색 정책과 넷제로 그리고 실제로 식량을 재배하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은 유럽 대륙 전역에서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리자면 유럽연합이 더 상황이 나쁩니다. 영국은 안정적이지만 비참하고요. 영국의 정치 시스템은 멀쩡합니다. 아무도 다운인가를 습격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정치적 연합이라는 근간 자체가 늘어나 찢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주요 회원국들에서 반 EU 정당이 부상하는 건 영국의 냉소주의와는 차원이 다르게 프로젝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클럽을 떠났지만 유럽연합은 클럽이 불타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8번째 주제, 대탈출. 바로 두뇌 유출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절뚝거리는 두 환자를 비교하는 건 그만두고 그들을 앞질러 달려가는 육상 선수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능한 25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혹은 의사라면 영국 대 유럽연합의 논쟁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미국에서 온 채용 제안서를 보고 있을 테니까요. 2025년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 사이의 부의 격차는 이제 거대한 협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런던의 시니어 개발자 평균 연봉은 8만 달러 정도일 겁니다. 베를린은 아마 7만 5천 달러겠죠? 그런데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18만 달러입니다. 거기에 스톡 옵션과 따사로운 햇살까지 더해지죠.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 심각한 두뇌 유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인재들은 세금, 주거 비용, 그리고 경제 침체를 보며 뉴욕, 두바이 혹은 싱가포르행 편도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여기서 약간의 이점, 아니 이점처럼 보이는 불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인 글로벌 인재 비자 제도를 갖추고 있죠. 영국의 대졸자들은 떠나고 있지만 영국은 여전히 인도, 나이지리아, 홍콩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하나의 징검다리로 보고 있죠. 반면 언어 장벽과 경직된 노동법에 발목 잡힌 유럽연합은 최고 수준의 비유럽권 인재를 같은 규모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어를 못하면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하기 힘들고 프랑스어를 못하면 파리는 악몽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영어는 할 줄 알죠. 두뇌 유출에 대한 판결은 무승부입니다. 둘 다 최고의 인재들을 미국에 뺏기고 있으니까요. 유럽은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휴가 보내기엔 좋지만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아니죠. 현실적인 숫자를 한번 따져봅시다. 감정만으로는 청구서를 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중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일도 꽤 잘합니다. 파이썬도 알고 리액트도 다룰 줄 알죠. 코드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런던에서 여러분은 6만 달러에서 7만 6천 달러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눅눅한 수건 냄새가 나는 방 2개짜리 아파트 월세로 2,500달러를 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베를린에서는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더 싸겠지만 세금이 너무 높아서
정부가 숨쉬는 공기에까지 요금을 매기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텍사스 오스틴을 봅시다. 같은 직업, 같은 기술인데 연봉은 14만 달러입니다. 거의 2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런던의 그 아파트보다 적은 돈으로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진짜 주택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오스틴의 엔지니어는 통계적으로 베를린의 엔지니어보다 재정적으로 104% 더 풍요롭습니다. 이건 격차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건 테크업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 이야기를 해보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영국의 초임 의사는 약 3만 2천 달러로 시작합니다. 이건 런던 3존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월세를 내기도 벅찬 돈입니다. 미국에서는 레지던트가 6만 달러 이상으로 시작하고 자격을 갖추면 최소 25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존의 유출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손을 잡고 함께 벼랑 끝으로 뛰어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를 위한 인큐베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공짜로 훈련시키고는 그들이 학위를 받자마자 JFK 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는 걸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9번째, 최종 판결입니다. 누가 더 상황이 나쁠까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생활비, 공장, 주택, 그리고 병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유럽의 진짜 병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유럽일까요? 만약 안정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영국 상황이 더 나쁩니다. 주택시장은 더 심하게 망가졌고 의료 시스템은 훨씬 심각한 붕괴 상태이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더 뼈아프게 느껴지죠. 영국은 마치 청테이프와 예의 범절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 같아요. 하지만 구조적인 미래를 본다면 유럽연합,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은 엉망진창이긴 해도 방향을 틀고는 있거든요. 인구는 늘고 있고 유연한 서비스 경제를 갖췄으며 구시대 산업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죠. 반면 독일은 인구 절벽과 해결책도 없는 산업 붕괴의 악순환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꼴입니다. 세상은 전기 스쿠터를 원하는데 페라리 엔진을 만들어 놓은 격이죠. 지는 게임의 승자라고나 할까요? 2025년 현재 영국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더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불안감도 더 높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예후는 유럽연합이 더 암울합니다. 영국이 급성 공황 발작이라면 유럽연합은 천천히 자라나는 종양 같은 차이랄까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데이터일 뿐이고 진짜 현실은 현관문을 나설 때 마주하는 법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베를린으로 갔다가 후회하는 영국분 계신가요? 아니면 런던으로 이사와서 기차표 가격 보고 기겁한 독일분은요? 그것도 아니면 텍사스에서 돈다발 속에 파묻혀 헤엄치며 저희를 비웃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가올 경제 대재앙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죠?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이끌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시고 미국 경제가 터지기 직전인 거품인 이유를 다룰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구독해주세요. 맞아요. 다음 타깃은 바로 미국 여러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행운을 빕니다. 운이 정말 많이 필요하실 테니까요.